IMF 때 이 나라를 누가 지켰어요? 달러는 하나도 없고 금밖에 없잖아요. 원자재는 사갖고 와야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금으로 줄 테니까 원자재 줘라. 그래서 이 나라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은 그 어려운 때 백성들이 금을 내놔갖고 일어났으면 백성들한테 잘해야 될 거 아니야. 국민들한테 잘해야 될 거 아니야. 대기업은 전부 누구 돈으로 다 공적 자금 투자해갖고 은행 살리고 대기업 살린 거 아니에요. 그럼 대기업도 자기네 거 내놔야 되잖아요. 그런데 기껏 10,000원 달라고 그러니까 6,030원 내놓은 거예요. 이게 민중을 무시하는 거예요. 민중을, 국민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감히 대기업 걸 뺏어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500년 전부터 양반 중심의 정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번에 내가 미국에 이렇게 가서 참 굉장히 감동적인 일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참 슬픈 일이 있었어요. 그 패트리시아라는 자매인데 73살 자매야, 자매. 그런데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저 동창들끼리 어느 음식점에서 밥을 먹기로 했는데 군인들이 자기네 자리에서 밥을 먹더래요. 근데 걔네들은 항상 군인 우선이에요. 항상 군인 우선이에요. 나도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본 거예요. 뭘 직접 봤느냐면은 그 미국에서 강의 다닐 때 비즈니스를 내가 타고 있었는데 나도 비즈니스, 옆에 있는 미국 사람도 비즈니스였어요. 근데 이 군인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그 뒤에 있는 사람한테 가더니 자리를 그 군인을 끌고 앉히더라고. 군인이 괜찮다고 그러니까 이 백인이 하는 말이, 할아버지가 하는 말이, 나는 괜찮다고, 당신이 이 나라를 지키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으니까 당신 편안하게 가라고. 미국은요, 이렇게 비행장에 앉아 있으면요, 누구 먼저 태우느냐 하면 퍼스트 클래스, 어린이, 노약자, 그 다음에 군인을 먼저 태워요. 항상 군인 우선이야. 군인이 이코노미석에 타잖아요. 그래도 어디다 앉혀주느냐 하면 비상구 있죠. 다리 쭉 뻗더라고. 항상 그렇게 군인 우선이에요. 이번에도 괌에 강의 갔을 때 내가 5성급 호텔에 머물렀는데 너무너무 놀란 게 짝대기 하나 두 개짜리가 호텔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호텔에서, 5성급 호텔에서 밥도 최고 좋은 음식점에서 먹는 거예요. 호텔 내에. 쟤네들 왜 그러냐, 지금 훈련 중이래. 훈련 중인데도 어디서 잠을 자? 호텔에서 잠을 자요. 호텔에서. 근데 어쨌든 그 군인들이 한 10몇 명이 밥을 먹더래요. 그래서 이제 자리를 비켜주고 있는데 자기네들이 젊은 군인 아이들이 밥값을 계산하려고 그럴 때 이 패트리샤가 가서 내가 계산했다고, 니네들 계산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왜 계산을 했느냐고 군인이 물어보길래 니네 미군들이 6.25 전쟁 때 우리나라를 지켜줘서 내가 이렇게 내 자식이 미국에 와서 의사도 되고 행복하게 살아서 내가 고마워서 내가 돈을 내준다. 그러니까 얘네들 12명 와서 인사를 탁 하고 가더래요. 근데 내가 그러고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서 지뢰해갖고 발목 잘린 군인 있잖아요. 아직도 치료비를 제대로 못 받았다는 거야. 나라를 위해서. 이게 왜 임진왜란 때부터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듣고, 야, 나도 군인들이 이 나라를 지켜서 나도 지금 이렇게 혜택을 받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결심한 게 있어요. 앞으로 내가 혹시 어느 음식점에서 군인이 밥을 먹으면 내가 쫓아가고 너 음식값 내지 마. 내가 내줄게. 정치인들이 백성을 무서워해야 돼요. 정치인들이 백성을 무서워해야 돼.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은 정치인들이 발을 붙이기 못하게 해야 돼. 근데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백성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왜? 백성들이 눈 감아 주는 거예요. 하도 누려고 살아갖고 까먹어. 그럴 수 있지. 그 나물에 그 밥이 지금 하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확실하게 뭔가 해결할 문제는 해결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 이제는 노비가 어디 있어? 여러분들도 다 교육 배우고 여러분들도 다 생각이 있는 자유민주주의 국민들인데 우린 표현하지 않아요. 뭐가 자유인지도 모르고 뭐가 인권인지도 모르고 뭐가 정인지도 모르고 그냥 돈에 그냥 돈만 있으면 돼. 경제만 누군가 살리면 돼. 이명박 대통령이 여러분들 정권 하는 동안 백성을 위한 정치를 했어요? 대기업을 위한 정치를 했어요? 대기업을 위한 정치 다 깎아줬어요. 그래도 백성들이 저항 하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한민국에 지금 70, 80대 되신 분들이 이 나라 일으켜 세운 거예요. 이 나라 일으켜 세우고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그럼 이제 호강할 때도 됐는데
아직도 뭐가 몸에 뱉냐면 나 같은 게 무슨 호강이야,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발 집을 나가세요. 예, 예. 집을 무조건 나가야 돼요. 집을 나가야지 집안에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월요일 날은 경복궁 쉬죠. 화요일 날은 경복궁, 수요일 날은 덕수궁, 목요일 날은 창덕궁, 금요일 날은 국립박물관, 토요일 날은 온양온천, 전철 공짜냐, 온양온천 갔다 오고, 일요일 날은 춘천 갔다 오고, 그렇게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계속. 돈 하나도 안 들어요. 다 무료 입장이야. 다 무료 입장. 내가 말하는 데는 다 무료 입장이야. 그렇게 계속 돌아다니다 보면은요, 죽을 때 어떻게 죽는다고? 지쳐서 죽는다니까. 지쳐서. 죽을 때 지쳐서 죽어야 돼. 네, 네. 미국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사진을 찍어놔요. 사진을 찍어놓고 3개월 동안 뭐를 시키느냐 하면은, 3개월 동안 뭐를 시키느냐 하면은 운동을 시켜요. 헬스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파티도 하게 하고, 럭비도 하게 하고, 그렇게 3개월 동안, 그 3개월 후에 다시 사진을 찍어요. 그랬더니 3개월 전에 찍은 사진보다 3개월 후에 찍은 사진이 훨씬 젊게 보이더라, 이거예요. 사람은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서 생김새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나는 늙었어, 난 이제 죽을 거야, 죽을 날만 계속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권하는 거는 무기력증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운동하는 거예요. 헬스 자전거 타는 거. 헬스 자전거 꼭 타세요. 허벅지에 근육이 풀리잖아요. 그때부터 누워서 똥오줌 싸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워서 똥오줌 싸는 사람들 많이 보셨어요? 아마 내가 제일 많이 봤을 거야. 누워서 똥오줌. 왜냐면 환자 봉송체 나가니까. 그러면요, 한 5년, 10년 누워서 똥오줌 싸는 집에 들어가잖아요. 온 집안에 냄새가 배 있어요. 온 집안에. 그러니 그 집이 기쁨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본인만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 가족 전체가 삶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또 내가 또 가정방문 간다고 또 청소해놓고 향수는 뿌려갖고, 이게 향수하고 섞여갖고 무슨 냄새인지 구분이 안 돼. 그리고 여기 80 넘으신 분들 가운데 자식이 전화 안 한다고 섭섭해하지 말아요. 자식이 전화 안 한다고. 당연히 잊어먹을 때도 돼요. 그 나이 되면은. 그 나이 되면 잊어먹을 때도 돼요. 어머니 아버지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무슨 전화야, 전화는. 그리고 정 목소리 듣고 싶으면 본인이 하세요. 전화기 째려보고 있지 말고. 1번 누르면 큰아들, 2번 누르면 작은아들 나오는데 그걸 못하고 이놈의 새끼들이 손가락이 없어, 발가락이 없어, 왜 전화를 안 해? 자기가 하면 되지. 그래서 늙어서는 뭐를 버려야 되냐면 거지 근성을 버려야 돼요. 누가 나한테 해주겠지, 날 찾아와 주겠지, 이런 생각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살아있을 때도 행복하게 사시고 죽을 때도 행복하게 죽으세요. 괜히 안 죽으려고 이렇게 용 쓰고 저렇게 용 쓰다가 누워서 10년 동안 똥오줌 싸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는요 지옥이야, 지옥. 여러분들은 제일 좋은 거는 자다가 주무시다가 죽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돌아가시면 자식들이 너무 힘들으니까 그저 3개월 정도 앓으시다가 돌아가시면은 자식이 이별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자식이 이별할 시간 주는데 3개월이 넘었으면 그때부터 우리 아버지 언제 죽나. 내가 며칠 전에 들은 얘기예요. 멀쩡한 집에 딸 둘이 무당한테 가갖고 그랬대요. 우리 엄마 언제 죽느냐고. 그래서 무당이 그랬대요. 엄마가 지금 아프냐고. 안 아픈데 너무 건강한데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해갖고 언제 죽는지 너무 궁금해서 와봤다고. 이게 부모 자식지간의 일이야. 부모 자식지간의 일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자식한테 뭘 기대서 산다는 생각 꿈도 꾸지 말고, 죽을 때도 자식한테 효도받는다는 생각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알아서 미리 써놓으세요.
사실 지난 2017년 4월 10일 날 우리 아버지께서 세상을 떠나셨어요. 지금 요즘 아버지 생각을 이렇게 보면은 아버지한테 제일 놀라운 거는 우리 아버지가 그냥 옛날에 연초제조창이라고 담배 회사 그냥 기능 공무원이셨어요. 그러니까 뭐 여유 있게 돈을 쓰실 기회가 없으셨죠. 근데 어렸을 때도 돈이 없어서 불편하다, 돈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월급 봉투 딱 어머니한테 던지면은 뭐 집이 어떻게 됐든 아무 상관하지 않으시고 당신 산에 다니시고 정말로 신선같이 사셨어요. 근데 아버님이 올 초에 2달 고생하시고 돌아가셨어요. 40년 동안 병원 한번 안 가시다가 2달 전에 쓰러지셔서 병원에 모셨죠. 병원에 모셨는데 내가 우리 형제들한테 그랬어요. 우리 아버지 평생 자식만을 위해서 살았다. 가족만을 위해서 살았다. 오로지 정말로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투신하신 분이다. 우리 아버지 간병인한테 맡기지 말자. 우리가 사형제니까 우리가 모시자. 그래서 누나가 제일 위니까 누나가 이틀, 큰형 이틀, 둘째 형 이틀. 난 이제 장가 안 갔으니까 나는 하루. 그래서 우리 뭐 형제들은 전부 다 결혼하고 손자들이 전부 다 아들딸 이러니까 그냥 아이들이 다 돌아가면서 아버지 병간호를 했어요. 그야말로 자식들 품에서 돌아가셨죠. 자식들 품에서 돌아가셨어요. 근데 아버님이 이렇게 4월 10일 날 월요일 날 쓰러지셨는데 의사들이 심폐소생술 하겠느냐고 그랬을 때 우린 싫다고 그랬어요. 왜 마지막으로 돌아가시는 아버지 갈비뼈를 다 부러뜨려? 그 정도 쓰러졌으면은 87세에 그 정도 병이시면은 이제 돌아가실 때예요. 근데 많은 경우 돌아가실 때 심폐소생술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원하지 않았어요. 4자식 다. 그리고 아버님이 이 골수염이라는 이 병을 앓으셨는데 좀 많이 아프신 병이에요, 마지막에. 그래서 내가 아버지 원도 한도 없이 마약 놔드렸어요. 모르핀. 왜 죽기 전에 아프면서 죽어야 돼? 마약. 그래서 조금만 아픈 기미만 보이면은 간호사한테 가갖고 마약 놔달라고, 모르핀 놔달라고. 여러분들, 죽기 전에 하느님이 인간한테 준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세요? 마약이에요. 마약. 그래서 호스피스 병동에서 아플 때 진통제 놔드리는 거, 마지막 효도는 마약 많이 놔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원도 한도 없이 마약하고 가셨어요. 원도 한도 없이. 네. 그 조금의 고통을 덜어주는 게 내가 보기에는 효도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버지 이렇게 쓰러졌을 때 생명 유지장치 하겠느냐고 의사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아무도 원하지 않았어요. 그냥 아버님 편안하게 보내드리고 싶다고. 왜? 우리 아버지는 참 행복하게 사셨어요. 자식들이 아버지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뭐 효도를 뭐 원도 한도 없이 해드렸냐, 이럴 건 자신 있게 말씀 못 드리죠. 하지만 그래도 자식들이, 아버지,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편안하게 보내드릴 수 있었어요. 제가 작년에 왠지 우리 아버님한테 용돈을 많이 드리고 싶더라고요. 평생 돈 한번 넉넉하게 써보시지 못한 아버지한테 용돈 많이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는 이제 외부 강의, 한 달에 한 번 하면 한 번, 2번 하면 2번. 아버지가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주느냐고, 신부님. 아버지 원도 한도 없이 마음껏 써보시라고. 그래서 작년 한 해 내도 그전에는 조금씩 용돈 드리다 작년에는 그냥 막 이만큼씩 드렸어요. 아버지 원도 한도 없이 쓰시라고. 마음 안에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한번 평생 마음껏 돈 한번 써보시지 못한 아버지 마음껏 돈 쓰시라고. 그랬다 뭐 1억을 드리거나 2억을 드린 게 아니야. 100만 원, 200만 원, 한 달에 300만 원 용돈 드린 거죠. 그러니까 아버님이
노인정에 그 노인 어르신들 밥 다 사고, 또 우리 자녀들이 그 23명인데 아버지한테 식사하러 가면은 아버지가 밥값을 다 냈대. 우리 누나가 항상 하는 얘기가 아버지 지갑 항상 100만 원 있었대요. 그래서 얼마나 기분이 좋아. 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노인정에서 그랬대요. 물주 세상 떠나서 어떻게 하느냐고 그랬대. 물주 세상 떠나서 어떻게 했느냐고. 아버님이 1년 동안 원도 없이 즐겁게 사시다가 세상 떠난 거예요. 저는 효도도 나중에 한다는 건 다 거짓말이야. 효도하려면 언제 해야 돼? 지금 해야 돼, 지금. 부모님한테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땅을 치고 통곡하는 거 다 소용없어요. 그냥 내가 지금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해서 효도하는 게 그게 효도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노인 빈곤율이 세계 1위야. 이건 정말로 생각해 볼 문제예요. 왜 생각해 볼 문제냐면은 대한민국처럼 자식한테 온갖 정성을 쏟아서 교육하는 집이 어디 있어요? 있는 돈 없는 돈, 이 등에 있는 뼈 다 뽑아서, 등골에 있는 뼈를 다 뽑아서 자식들을 교육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있는 돈 없는 돈 다 주고 난 다음에 늙어서 자식이 갚아야 되는데 60살에 죽으라고 그러니, 아니 갚을 생각이 전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정적으로 여러분들이 잘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고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식들 결혼하면 뭐라 그래? 니네들 우리는 신경 쓰지 말고 니네 둘만 잘 살아. 그러니까 둘만 잘 살라고 얘기를 하니까 걔네들만 잘 사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너희들 둘만 잘 살아 이러면은 그 부모는 자식 교육 잘못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제 주위 사람들이랑 화목하게 지내고 부모님 공양 잘하고 애들 잘 키우고 니네들 재능 가지고 나누고 살아. 이렇게 말해도 잘 살까 말까인데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고 니네 둘만 잘 살아. 그러니까 아무것도 신경 안 쓰고 둘만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들 덕담을 해도 그런 덕담을 하지 마세요. 둘만 잘 살라고 그러지 말고 다 같이 잘 살으라고 그래요. 다 같이. 왜 둘만 잘 살아야 돼? 다 같이 잘 살아야지. 대한민국이 왜 돈은 흘러 넘치는데 이 고통을 겪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가르쳐서 그래요. 너만 1등해. 너만 경쟁해서 이겨야 돼. 둘만 잘 살아. 이 얘기를 하니까 애들이 이기적으로 되는 거예요. 나눌 줄 모르고. 노동시간 세계 1위인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직장인 스트레스 세계 1위야. 그러니까 돈은 많이 버는데 많이 죽고 늙어서는 우리나라 노인 자살률을 보면은 정말로 앗소리가 나요. 80세 이상 노인 자살률을 보면 세계 단연 1위인데 미국은 80세 이상이 10만 명당 5명 정도 죽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10만 명당 80세 이상이 몇 명이 자살하느냐면 138명이 죽어요. 138명이. 그러니까 둘만 잘 살라고 그러니까 노인들 안 찾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생존 부모님 안 찾아가는 비율이 140만 명. 670만 명 중에 부모님 생전 안 찾아가는 자식이 140만 명이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안 찾아가는 거야. 그 할머니들은 내가 보기엔 100번 이렇게 얘기했을 거야. 둘만 잘 살아. 그러니까 안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제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한테 똑같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인생은 하고 싶은 걸 하고 살아야 된다. 여기 계신 분들은 하고 싶은 거 못하고 살았어요. 왜? 여기 50, 60, 70대, 특히 60, 70대 여기 우리 자매님들은 대학 가고 싶어도 네가 무슨 대학이야. 오빠가 가야지. 남동생이 가야지. 그래서 희생당하고 그 다음에 공장에 가고 돈 벌어. 힘들어도 다 집안을 위해서 희생하고 살았어. 그때는 못 살 때였어요. 근데 지금은 다 잘 살아. 정말로 잘 살아요. 대한민국. 물론 못 사는 사람들도 있지, 못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보면 다 잘 살아요. 다 잘 살아요. 아무리 못 살아도 집에 자가용 하나씩 다 있어. 잠비아에서는 꿈도 못 꾸는 그만큼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되는 나라예요, 이제. 그러니까 인생은요, 하고 싶은 걸 하고 살아야 돼. 여러분들은 지금부터는 자식들 눈치 보지 말고 여러분들 하고 싶은 거 하고 사세요. 예.
여러분들 맛있는 거 먹고 싶으면 가서 사 먹고, 그 다음에 여행 가고 싶으면 가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획이 있어야 돼요. 계획이 없으면요 우리의 삶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우리의 삶이. 여러분들은 무슨 계획이 있으세요? 내가 지금 50, 60대 갖고 남은 30년, 40년 어떻게 살 계획 있으세요? 없으세요? 지금 바로 지금 다가오고 있어요. 근데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면 문제가 많은 거예요. 내가 그 요양병원 의사가 나한테 해준 얘기예요. 70살 먹은 딸이 93살 먹은 엄마한테 요양병원에 와갖고 뇌졸중으로 쓰러진 엄마한테 와갖고 밥을 먹이면서 한 숟갈 먹일 때마다 죽어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엄마한테 밥을 먹으면서 죽으라고 그러느냐? 그랬더니 70살 먹은 딸이 하는 얘기가, 의사 선생님 내 말 좀 들어보라고, 엄마가 91살 때 뇌졸중으로 쓰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90살 넘으면요 기력 다 떨어질 때, 그렇죠? 거기에 뇌졸중까지 쓰러지면은 길게 살아야 6개월 1년이에요. 그래서 자식이 75, 73, 70, 그 다음에 68이라는 거예요. 그 자기네들도 자식한테 매달려 사는데 그 90살 먹은 엄마 어떻게 모시냐? 병들은 엄마. 마침 엄마가 7천만 원짜리 전세 살고 있었대. 우리 그 전세 빼갖고 엄마 요양병원에 넣자. 살면 얼마나 살겠느냐? 그래갖고 엄마를 요양병원에 넣은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걸 알아야 돼요. 90살 넘어갖고 요양병원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의사들이요 안 죽여요. 살려내요. 그래갖고 2년 동안 이 할머니가 안 죽은 거야. 그러니까 7천만 원을 다 쓴 거야. 다 쓰고 난 다음에 이제 병원비를 안 내니까 모시고 가라. 그러니까 오빠가 모셔라. 아니다, 나는 받은 거 없다. 네가 더 받지 않았냐? 나는 없다. 서로 이래갖고 원수 돼갖고 안 만나는 거야. 70이 넘어서 자식들이. 엄마는 죽지도 않고. 그러니 자식 원수 만들고 91살에 2년 동안 누워서 돈만 축내니 그렇게 살아서 뭐하냐? 그러니 차라리 어떻게 해라? 죽어라. 그래, 죽어. 그러면서 먹이더래요. 이게 여러분들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얘기예요. 여러분들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이 꼴 날 분 많아요, 여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정말 권하고 싶은 거는, 내가 자식들한테 정말 늙어서 구박받기 싫으면 지금 운동해야 돼요. 운동을 하는데 무슨 운동을 했냐면 헬스 해야 돼, 헬스. 헬스장에 다녀야 돼요. 나이를 먹을수록 헬스장에 다녀요. 미국은요, 헬스장에 다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 다녀요. 그래갖고 돌아가실 때 6개월 이상 고생하면서 돌아가는 분들이 거의 없대요. 95%가 6개월 이내에 거의 다 돌아가신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치매 걸린 할머니, 할아버지가 거의 58만 명이에요. 58만 명. 610만 명 중에 거의 10%에 달하는 할머니가 똥오줌을 싸고 지금 저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가족들이 미쳐요, 안 미쳐요?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부터 삶의 계획을 잘 짜셔야 돼.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저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계획이 없으면요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5년 후에 내가 뭘 할 거다, 10년 후에 뭘 할 거다, 20년 후에 뭘 할 거다, 30년 후에 뭘 할 거다. 이거 계획 서 있어야 돼, 안 서 있어야 돼요? 서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냥 아무 계획 없는 분들, 여기 지금 50에 은퇴해갖고 나는 아무 계획이 없다. 그러면은 50에 은퇴하면은 죽어요, 안 죽어요? 그 죽으면 너도 편안하고 나도 편안하고 대한민국 다 편안한데 안 죽어요. 50이 넘어서 100살까지 안 죽는 거. 50년 동안 아무 계획이 없는 사람들은 게으르게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그 형한테 그래서, 형, 영국의 조지 버나드 쇼라는 사람이 있어. 들어봤지? 조지 버나드 쇼. 그랬더니 들어봤대. 그 사람이 극작가야. 근데 그 사람이 1950년에 죽었는데, 그 사람이 몇 살에 죽었냐면 94살에 죽었어. 94살에 죽었는데, 94살에 죽으면서도 자기 묘비명에 뭐라고 써놨느냐면은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써놓고 죽었어. 94살에 죽으면서도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러고 죽었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내일 하지 하다가요 소중한 일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게으른 사람들이요 내일 할게 그러다가요 아무 일도 못하고 죽는 경우가 많아요. 어떤 게으른 처녀가 있었어요. 이 처녀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야. 머리도 안 감고 세수도 안 하고 이빨도 안 닦고 그냥 감기를 그냥 코에다 맨날 달고 사는 거예요. 밥도 자기 손으로 안 해먹고 자도 그냥 이불 속에 들어갔다가 그대로 터널 만들어 놓고 그대로 나오는 그런 여자예요. 근데 나머지는 아무것도 내 손으로 안 하는데 꼭 하나 자기가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똥은 자기가 싸야 돼요. 똥은 자기가 싸야 돼요. 똥은. 그래갖고 똥도 그냥 며칠 그냥 미루다가 그냥 도저히 배가 아파갖고 어쩔 수 없을 때 이제 옛날에 그냥 그 화장실 뒷간에 이제 똥누로 가는 거죠. 똥을 이렇게 앉아서 팔짱을 이제 다리 사이에 끼고 이렇게 보는데 사는 게 너무너무 괴로운 거, 귀찮고 아유 사는 게 힘들어 귀찮고 죽겠다. 근데 감기가 걸리니까 또 힘을 주려니까 콧물이 쭈르륵 나와갖고 발판에 딱 닿은 거예요. 발판에 딱 닿는데 웬만한 여자 같으면 손을 꺼내갖고 이걸 훔칠 텐데 여기 무릎 이거 쪼그린 데서 팔 빼는 게 귀찮은 거야.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데 구데기가 한 마리 지나가다가 웬 흰 기둥이 있단 말이야. 이게 뭔가 하고 구데기가 타고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막 타고 올라오는 거야. 막 타고 올라오는데 구데기까지 날 귀찮게 하네. 그리고 막 코끝에 보일랑 말랑 할 때까지 온 거야. 이제 코끝에까지 막 와갖고 귀찮아 죽겠네. 이제 손을 빼갖고 내가 훔쳐야 되겠다. 그런데 갑자기 바깥에서 노크 소리가 땅땅 들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여자 너무 깜짝 놀라고 어떻게 했냐면 우물쭈물하다가 그러는 경우 참 많아요. 우물쭈물하다가 큰 코 다치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들이 자식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뭘까요? 내비게이션이에요. 여러분들이 인생의 내비게이션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안내를 했어. 안내를 했는데 전혀 엉뚱한 데다 안내를 해놨어. 그래갖고 애가 인생 끝에 갔는데 인생의 참 의미를 모르고 허탈하는 경우가. 그럴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과연 내가 내 자식한테 인생의 내비게이션 역할을 잘하고 있는가? 내비게이션, 우리나라는 왜 5.18 민주, 광주 민주 학생운동 왜 일어났는지 얘기해주는 부모가 얼마나 돼요? 예? 군인들이 그냥 나라를 구테타를 이렇게 살라고 그러니까 그거 들고 일어나는데 막 500명의 그 꽃다운 아이들이 다 죽은 얘기해줘야죠. 왜 우리나라는 남북으로 갈라져서 전쟁을 해요? 예? 같은 민족끼리 서로 왜 남북으로 갈라졌어요? 해방을 했는데 북은 소련이 갖고 가고 남은 미국이 갖고 갔잖아요. 왜? 해방을 우리 자체적으로 못했잖아요. 독립 우리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잖아요. 원자폭탄 터뜨렸고 손들고 소련이 진격하고 미국이 갖고 가니까 판나는 거예요. 이 나라를 우리가 지키지 못한 거예요. 하다못해 1868년 이 일본은 천황을 중심으로 해갖고 나라를 통일을 해갖고 항공모함 비행기 만들 동안 우리 뭐 했어요? 사색당파 나눠줘갖고 이를 왕으로 세울 거냐 저를 왕으로 세울 거냐 이러고 싸우다가 나라 뺏길 때 총 한 번 못 쏴보고 나라 뺏긴 거 참 치욕의 역사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정신 차려야 된다 이런 얘기 해야 하네요. 하나도 안 해요. 밑도 끝도 없이 공부해라는 밑도 끝도 없이 왜 공부해라는 게 우리가 북이 우리나라 뺏기면 종교도 자유도 다 없어진다. 이 나라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 해줘야죠. 우리 부모들이 오로지 공부하라 그래. 그러니까 공부하라는 얘기만 들은 애가 이제 대학교 법대를 갔어. 아빠 나 공부해야 되는데 나 군대 가면 나 공부 못하잖아. 아빠 지금 좋은 자리에 있으니까 나 군인 좀 빼줘. 그래? 너 공부해야 돼? 그럼 내 자리 빼줄게. 그래갖고 그냥 빼줬어. 자리 손 써갖고. 그래갖고 얘도 잘 나가고 근데 아버지가 너무 잘 나가. 그래갖고 너무 잘 나가고 어느 날 장관 총면에 딱 앉아있었는데 국회의원이 당신 애들 왜 군대 안 갔냐 그러니까 왜 군대 안 갔지? 공부하냐고 내가 빼줬는데. 그래갖고 그냥 공부한다고 그냥 아버지 그냥 장관 자리에서 끌어낸 자식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얘가 역사의식이 있고 부모가 역사의식이 있었으면 내 나라는 네 나라는 누가 지켜야 된다? 네가 지켜야 된다. 그럼 얘가 아버지 나 군대 갔다 올게요. 이 나라 내가 지켜야죠. 내가 앞으로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될 건데 내가 지켜. 이 소리 할 거 아니에요. 부모가 그런 얘기 해야 안 해요? 하나도 안 해요. 오로지 공부해라는 얘기만 오로지. 너 하나 잘 되려면 공부해라. 내가 작년에 그 이제 갈릴레아까지 다 갔어요. 그랬더니 네게부 사막 체험을 또 데리고 가더라고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요, 고등학교 3학년 유대인 천재애들이 30명 정도 온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요, 의대, 공군사관학교, 법대 합격한 애들이에요. 저녁에 모닥불을 피면서 내가 얘기를 했어요.
야, 니네들 우리나라는 남자만 군대를 2년 간다. 근데 니네들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저기만 남자 3년, 여자 3년. 얘네들은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다 군대 가요. 3년씩.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보면요, 군인 애들이요, 거의 청소년 애들이에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가갖고. 그래서 내가 니네들 진짜 군대 가는 거 원하느냐? 볼런티어 하는 거냐? 그랬더니 의대 합격한 애가 눈이 반짝거리면서 뭐래느냐? 우리는 6억 명의 이슬람 속에서 둘러싸여 산다. 근데 우리 600만 명이 살아남으려면 내 나라는 누가 지켜야 된다? 내가 지켜야 된다. 얘네들은 분명한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그런 역사의식, 민족의식, 주변 상황, 그런 거 이제 하나도 얘기 안 해줘요. 오로지 공부해. 성당 너 공부하려면 성당 내가 6년 동안 너 관면해줄게. 너. 성당도 안 나가고 공부만 하는 거, 역사도 모르고. 이게요, 결코 건강하게 키우는 게 아니에요. 저 일본은요, 난 망한다고 생각해요. 왜? 일본은 천황이에요, 천황. 자기네들이 무슨 동굴에서 일장기 뻥 해, 태양의 아들이라고, 무슨 개뿔 태양의 아들, 무슨 태양의 아들이에요. 태양의 아들이 그래요. 이 아시아 전쟁 일으켰을 때 22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럼 반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은요, 기준점이 없어요. 그냥 자기네들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 전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자기네들 인권국가라고 그러니까 다른 민족 다 웃었잖아요. 전 대표가 다 웃었어요. 그러니까 그 대사가 shut up. 어디 그런 그러니까 나는 일본은요, 저건 언제든지 망한다고 분명히 난 믿어요. 예. 저 나라는요, 지금 이 지구 역사에서 다른 민족과 화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나라는 떨어지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근데 우리 용서도 청하지 않고, 독일은요, 끝까지 남아있는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보상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독일하고 일본하고 여러분 왜? 이게 국가적인 양심의 반성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위안부가 아니죠. 성노예죠. 자기네들이 강제로 끌려가고. 그리고도 반성을 안 해요. 정말로 창피한 나라예요, 저 나라. 근데 저 일본은요, 정말 지독해요. 자기네들이 저렇게 하자면 살자면 저 지독한 놈들이야. 근데 난 저런 식으로 앞으로 세계에선 절대 인류 국가 못 되는 나라예요. 저 일본은 하류예요. 아무리 자기네들이 기술이 좋아도 하류예요, 하류. 북한은 어때요, 북한? 김일성이 아버지 아니야, 아버지. 근데 김일성이 정말 높은 가르침을 줬어요? 지금 북한 주민들 굶어 죽어요. 우리 집에 탈북자 한 분 지금 근무를 하고 계세요. 생선을 못 먹어요. 먹어봤어야지. 고기를 못 먹어. 고기를 먹어. 심지어 계란도 못 먹어. 먹어본 적이 없는데. 하느님을 빼버리고는요, 절대 나라가 건강할 수가 없어요. 저 나라는, 아니 저게 말이 돼요? 저 북한, 여러분들 북한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다 굶어 죽는데,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예. 여기 오신, 사실은 여러분들 이 평창까지 오신 여러분들은 내가 보기에는 적어도 가슴에 여권 있는 분들이에요. 여권 있어요, 없어요? 여권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실 수 있어? 이렇게 웃으면서 돌아가실 수 있어요. 제발. 아니, 이게 농담이 아니고 여러분들 이 생각, 나는 죽을 때 싹 웃으면서 죽을 거야. 마음속으로 생각하세요. 이 세상 원도 한도 없이 열심히 살고 하느님 뜻 따라 살다가 죽을 때 난 이제 무슨 비행기 타고 가는 거야? 여러분들 비행기 다 통과하고 비행기 딱 타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싹 웃을 수 있듯이 우리가 이 세상 살기 열심히 살다가 마지막 날 돌아가실 때 가슴에 여권 있으면 웃으면서 돌아가실 수 있어요. 여성은 참 신비한 존재. 여자는요, 생리를 하고 난 다음에 1일부터 18일까지 점점 기분이 좋아진대요. 점점. 18일서부터 21일 사이까지는 기분이 최고래, 최고. 네. 최고인데 21일부터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해. 생리할 때 되면 완전히 그 여자가 아니야. 원래 생각했던 그 여자가 아니야. 완전히 새로운, 완전히 짐승이 하나 나와갖고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는 기분이 좋고 나쁘고 너무 분명해요. 좋을 때는 한없이 좋고 나쁠 때는 또 한없이 나쁜 경우가 있어요. PMT라고, 이게
그 여자는 그 생리 전 긴장감이 있대요. 이 현상이 있어갖고 여자의 감정을 남자들이 내 말로는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이게 이 주기를 몰라서 그래요. 더욱이 여자가 한 18일에서 21일 사이는 기분이 얼마나 좋으냐면은 처녀 때도 이때 만약에 파티장에 가고 술을 먹는데 남자를 보면은요 모든 남자가 다 멋있게 보인대요. 그래갖고 그냥 이때 그냥 술 먹고 호텔에 다음날 아침에 깨보면 어머머 내가 미쳤어 내가 왜 그랬지? 이런 일이 이때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렇게 부부들 보면 너무 예쁜 여자하고 이상하게 생긴 남자가 부부로 사는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는 18일에서 21일 사이에 만난 경우에 이 경우는 내가 뭐라 그러냐면 왜 시어머니를 미워하는데요? 뭐 내가 시집을 왔더니 그냥 손자하고 그냥 고모하고 그냥 남편만 하고 나는 그냥 완전 식모 취급하고 친정에도 못 가게 하고 그러면 안 되지. 그 시어머니 며느리한테 밥 얻어먹으면서 정신 나간 시어머니네. 그러면은 그 자매가 신이 나는 거지. 신이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혼수살림 얼마나 구박을 많이 받았는지 몰라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정말 늙으면 그거 정말 다 그래. 하여튼 자매님 참 그런 집에서 힘들게 산다 그러면 막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시어머니 욕을 바가지로 해요. 그러면서 자매가 신부님 이렇게 시어머니 욕해도 되느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여긴 비밀이 지켜지는 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한 20분 정도 막 시컷 시어머니 욕하면은요 대부분의 며느리들이 뭐라 그러냐면 신부님 꼭 시어머니가 있어서 불편한 것만은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애도 봐주고 반찬도 이런 거 저런 거 해줄 때는 난 너무너무 좋아요. 그런 것도 있어요. 예. 신부님 이번 사순절을 맞이해서 내가 우리 성가정 만들려니까 내가 시어머니한테 내가 잘할게요. 뭐 잘하면 좋죠. 그럼 반찬도 맛있게 하고 한 번 더 웃으면서 얘기할게요. 훌륭하십니다.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느냐고. 그러면 자기가 고해하고, 자기가 훈화하고, 자기가 보속하고, 자기 결심까지 다 해서 다 하기가 나가.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게 죽을 때 가장 후회하는 게 내가 왜 그때 그거 하고 싶을 때 못했을까? 그게 가장 후회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내 인생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해도, 어머니 아버지가 아무리 나를 사랑해도 내 인생은 내 인생인 거야. 그게 너무 강렬했죠. 사제가 되고 싶은 욕심이. 그래갖고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반대를 심하게 했는데 어쨌든 나는 신학교 원서를 넣어서 신학교 합격을 했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온 세상을 다 얻은 것 같았어요. 그래갖고 집에 갔는데 어머니 나 신학교 합격했습니다. 근데 안방에서 빗자루 들고 두들겨 패는 거야. 막 두들겨 패는 거야. 나가라고. 너 같은 자식 필요 없다고. 나는 또 어머니가 또 안내조차도 내 발로도 잘 집을 나갔어요. 나가라고. 나가서 한 달 동안 떠돌아 살다가 신학교 들어가기 전에 한 달 동안 떠돌아 살다가 뭐 올해는 집 많으니까 가서 친구네 집에도 가고 동생 네 집에 가서도 자고. 그 이제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신학교 들어가기 전날 내가 천주기라면 치가 떨린다는 거야. 내 막내 아들 뺏어간 천주기 치가 되는 거야. 그래서 당신이 세례를 받으면 10손가락에 장을 지진다는 거예요. 네. 앞으로는 넌 내 자식 아니니까 앞으로 너는 우리 집에 들어올 생각 하지 말라고. 부모 자식 인연 끊자고. 난 너무 고맙더라고. 안 그래도 끊을 판인데. 아니 지금은 좀 문화가 다르지만 우리 때만 해도요 신학교 들어가면 부모 자식 인연 끝난다고 우리 그렇게 알고 자랐어요. 인연 끊는 고맙더라고. 어머니가 먼저 끊자고 그러라고. 신학교 들어갔어요. 신학교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로 행복하게 지냈어요. 겨울방학 때도 들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누나네 집에 지금 장가간 우리 조카 방에서 이제 방학을 하고 2학년 1학기 여름방학 때 왔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거실 한가운데 성모님하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거실 한가운데.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네가 그때 신학생이 뭔지도 몰랐으니까 네가 성당 나오라 때문에 내가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꿈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오셔서 그때 한참 84년대 한국에 오셨잖아요. 꿈에 오셔서 소리를 질러대래요. 이 집이 신부가 날 집인데 고집을 피면 어떻게 하느냐고. 근데 그 소리가 너무 커갖고 깨어났는데 너무 놀랬대요. 천둥 소리 같이 컸대요. 그래서 내 아들 팔자가 신부 팔자인가 보다. 내가 마음을 고쳐 먹어야 되겠다. 그리고
당신이 성당에 나간 거예요. 내가 거실 한가운데 성모님하고 십자고상 있는 거 왜 놀랬느냐 하면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머니가 내 방에 있는 성모상, 십자고상 다 버렸거든. 내 친구한테 주고 갖고 가라고 버리고. 그래서 내 손바닥만한 성모님이 있는데 그 성모님은 내가 너무 좋아하는 성모님이야. 그래갖고 이 성모상은 내가 학교 갈 때 꼭 그래서 성모님 나하고 같이 학교 가야 돼. 여기 있으면 죽어. 그래서 이제 가방에 넣어갖고 학교 가요? 그럼 어머니가 버리려고 내 방 딱 방문 열으면 없대는 거야. 분명히 있었는데 성모님이 발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녁에 오면 내 방에 또 가방에 딱 꺼내놓고 다음날 학교 가자 성모님. 그래갖고 근데 성모상이 거실 한가운데 있으니 얼마나 놀래요. 근데 어머니가 누구한테 얘기를 하고 나가? 성당 나가면 10손가락에 장을 찢은다고 그러는 거야. 저녁 먹으면서 이제 당신이 세례받은 사연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다 듣고 숟가락을 딱 내려놓고 어머니 나하고 부엌에 좀 가자. 부엌에 왜 가니? 가스불 켜놓고 장지지로 가자. 장지지로 10손가락에 장지지로. 성당 나가면 10손가락에 장지진다며. 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남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남하고 비교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하나님한테 감사한 것 중에 하나가 저는 남하고 잘 비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비교해도 내가 안 되는 게 너무 많아. 키도 조그마고 얼굴도 씹다 뱉은 수제비 같이 생기고 안 되는 게 너무 많은데 물론 나름대로 괜찮죠. 나름대로 괜찮은데 남하고 비교하는 순간부터 행복은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님이요 자기 방식대로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없잖아. 우리는 내가 없고 누구 서울대학 안 가면 난 패배자고, 자식이 의사가 없으면 난 패배자고, 강남에 못 살면 난 패배자고,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거예요. 꼭 이뻐야지 훌륭하고 잘생겨야지. 그러니까 꼭 이뻐야 돼요. 나는 요즘 들어서 얼굴보다는 마음이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50 넘으면 다 거기서 거기예요. 50 넘으면 거기서 거기에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자기 방식대로 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할머니들하고 사진 찍을 때 정말로 복장 터질 때가 많아요. 할머니들이 사진 찍자고 하고 다 이렇게 쓰면은 자 신부님 웃으세요. 딱 웃으면 할머니들이 막 찍으면서 핸대는 소리가 신부님 근데 왜 내가 나와 막 이래요. 막 이게 왜 안 눌려 이래고. 근데 나는 제일 가슴 아픈 우리 자매님들이 어떤 분들이냐면은 자기를 꾸미지 않는 분들이에요. 이쁘게 좀 이쁜 옷도 사 입고 그래야 되는데 생전 자기가 무슨 군인이야? 집에 있어도 파마를 해도 꼭 철모 뒤집어 쓴 거 딱 1년 내내 풀어지지도 않는 거 쓰고 앉아갖고 그냥 생전 그냥 마누라라는 게 그냥 맵시 있는 옷 한 번 제대로 입지도 않고. 그럼 남편이 사는 맛이 있어요? 사는 멋이 있어요? 좀 꾸며야죠. 본인이 예쁜 옷도 좀 사서 입고 좀 브릿지도 좀 넣었다가 머리도 그냥 생머리도 했다가 이쪽으로도 묶었다가 저쪽으로도 묶었다가 어느 날 좀 틀어도 올리고 막 이래야지 그냥 남자가 사는 맛도 있고 사는 멋도 있을 거 아니에요. 생전 그냥 옷도 그냥 신부님 옷 맵시가 있어야지 옷을 사 입죠. 그러면 좀 살도 좀 빼시고 그냥 이건 벤지 엉덩이지 구분도 안 되는 그냥 몸매를 가지고 그냥 몸빼바지만 계속 짚고 이 집에 있으면은 어느 남자가 집에서 가고 싶어요. 본인을 꾸미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요 사는 맛도 있고 사는 멋도 있는 거, 멋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쁜 옷. 남편도 좀 꾸며주고. 남편도 좀 나비 넥타이도 좀 하고. 또 남자들도 문제는 문제예요. 이 남자는 50이 넘어가면 친구가 없어져요. 오로지 방에만 있는 거, 집에만. 근데 여자는 바뀌어. 또 성격이 바뀌어. 50이 넘으면 친구가 너무 많아. 그냥 맨날 만나러 나가야 되는데 그냥 이 남자고 여자고 이제 서로 힘든 거죠. 또 그냥 50, 60 넘은 남자들은 씻지도 않아. 그냥 냄새 나고 그냥 이러니까 그냥 남편 옆에 가까이 가기도 싫은 거죠. 근데 이 부부가요 서로 애인같이 살아야 돼요. 우리 자매님들 자기를 애인같이 꾸며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집에서도 깔끔하고 예쁘게 차려입으면 남자가 기분이 좋잖아요. 집도 좀 화분도 좀 예쁜 거 좀 해놓고 여행도 좀 다니고 둘이 공연도 좀 가고 극장도 좀 보러 다니고
이래야지 그냥 사는 맛도 나고 사는 멋도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나라 남자들이 얼마나 말을 못하냐면 이게 진짜로 있었던 일이에요. 65살 먹은 형제님이 꿈을 잘 꾼 거야. 그래갖고 로또를 산 거야, 금요일 날. 그래갖고 그냥 가슴이 부풀은 거야. 그냥 부인한테 막 자랑을 한 거야. 내가 꿈을 꿨는데 이거 오늘 된다. 그리고 보통 꿈이 아니다. 막 돼지가 막 수천 마리 왔다 갔다 하는 꿈을 꿨는지. 그래갖고 그냥 막 들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부인이 콧소리로 한마디 한 거야. 여보, 그 로또 되면 당신 그 돈 뭐 할 거야? 그때 남자가 정색을 하고 그러더래요. 내가 이 로또 되면은 온 세상 사람한테 다 나눠줘도 당신한테는 한 푼도 안 줄 거야. 아니, 아직 된 로또도 아닌데. 당첨되고 난 다음에 그러면 몰라도 당첨도 안 됐는데. 그냥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아요. 여보, 당신 평생 나한테 시집 와갖고 고생만 했는데 내가 로또 되면 내가 당신 다 줄게. 쓰고 싶은 대로. 아니, 당첨도 안 된 로또인데 그렇게 말하면 얼마나 기분이라도 좋아요. 근데 그냥 내가 온 세상 사람한테 다 나눠줘도 당신한테 한 푼도 안 줄 거야. 이게 할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남자들이 이런다고요. 다른 형제님들이 마누라 너무너무 이쁘고 좋겠다고 살아봐라야 눈 한번 하얗게 뜨고 하면 그런 독사가 없다. 이런 말 해야 되면은 우리 마누라는 얼굴만 이쁜 게 아니라 마음은 비단이야. 기분이 얼마나 좋아요. 참 고운 말을 못하는 거야. 그냥 온 세상 사람한테 다 나눠줘도 당신한테는 한 푼도 안 준다. 그러니까 이 부인이 너무 열받아갖고 한 달 반 동안 밥을 안 해줬대요. 그리고 진짜 무서운 건 집안에서 폭력이에요. 폭력. 더욱이 남자가 여자를 때리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부부가요, 때린다는 건 있으면 안 돼요. 아니, 여자가 남편한테 결혼을 할 때는 이 험난한 세상, 저 힘 있는 남자한테 보호받고 싶어서 결혼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보통? 그런데 그 남편이 자기를 때린다고 생각하면요, 이건 치욕이에요, 여자한테는. 그래서 남자가 여자를 때리면 안 돼요. 정말로 이것도 진짜 있었던 일인데 70이 다 돼가는 할머니인데 평생 남편한테 맞으면서 살았대요. 그런데 또 친구 하나가 평생 남편한테 둘이 이제 할머니가 이제 둘이 친구야. 서로 맞고 살아갖고. 근데 그 평생 맞은 할머니가 하루는 이 친구 할머니한테 전화를 한 거야. 막 웃으면서 전화했대. 너 뭐가 이렇게 좋아갖고 전화했냐? 그랬더니 우리 남편이 이번에 병원에 갔는데 글쎄 3개월밖에 못 산다고. 나 지금 입을 뒤집어 쓰고 지금 웃으면서 너한테 전화하는 거라고. 이건 너무 불행하지 않아요? 너무 불행하지 않아요? 정말로 자기 부인 아파서 죽는데 따라 죽는 남편도 있는데 이게 그냥 자기 남편 3개월밖에 안 산다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막 웃으면서 그냥 전화를 할 정도면 이건 같이 살지 말아야지. 그렇죠? 우리 천주교 교우들이 요셉 성인 닮아서 말을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우리 말씀 나누게 되면 하여튼 안 해. 근데 호텔 로비에서 얼마나 근사해요. 갈릴레아 호텔 신앙을 얼마나 간증하고 싶겠어. 아무도 말 안 하는데 70살 먹은 할머니가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내 말 끝나자마자 자기가 말한다는 거예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할아버지하고 같이 오신 할머니인데 딱 일어나더니 할아버지의 손가락질을 딱 하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신부님, 내가 평생 이 인간 때문에 고생했다는 거예요. 나이가 70이 넘으면 남편을 대놓고 욕할 수가 있어요. 내가 평생 이 인간 때문에 고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자식 셋 키웠는데 70이 됐는데 자기한테 자식들이 고맙다고 말 한마디 안 하고 남편이 그 잘난 반지 목걸이 한번 사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속에서 우라통이 터지더래요. 내가 그렇게 고생을 해서 자식들을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를 했는데 나의 고생을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래요. 갈비 먹고 싶을 때 와서 갈비 사주는 놈 한 놈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방송에서 나오더니 그러더래요. 늙어서 왜 갈비가 먹고 싶으면 자식이 사줘야 되냐. 그지근성을 버려라. 갈비가 먹고 싶으면 내 돈으로 내가 가서 사 먹으면 되지. 그 자식이 사줄 때까지 기다리느냐. 무슨 돈으로 집 잡혀서 사 먹어라. 맨날 자식한테 섭섭하다고 그러지 말고. 그 얘기를 듣는데 이 할머니가 망치로 한 대 맞았대요. 지금 70살 넘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중에 갈비가 먹고 싶다고, 여보
우리 갈비 먹고 싶다. 오늘 가서 갈비 사 먹자. 그리고 둘이 갈비집 가서 10만 원이나 된 돈 내면서 갈비 사 먹을 사람들이 얼마나 돼요? 그저 자식이 한번 사줘야지 그냥 한번 먹고 오는 거지. 그 돈 무서워서 벌벌벌벌 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들 자기를 위한 일을 해야 돼요. 자기를 위한 일을. 어쨌거나 하여튼 이제 나도 이제 사 먹어야 되겠다. 집 잡혀서 그런 생각을 하는데 평화신문에 황창현 신부와 함께 떠나는 도보 성주순례가 딱 떴대. 그걸 보는 순간 이 할머니는 이거다 하고 이 할머니는 그냥 집을 팔았대. 그냥 집을 팔았대요. 네. 집을 팔고 1억이 남은 걸 가지고 성주순례를 따라온 거예요. 여동생 부부하고. 근데 왔는데 자기 너무너무 행복하대. 근데 이 할아버지 맨날 술만 먹던 할아버지인데 성주순례도 안 따라오려는 걸 억지로 끌고 온 거야. 근데 이 할아버지가 다리도 아프다 뭐도 그런데 10일 동안 걸으면서 하느님을 만난 거야. 하느님을 완전히 만나서 성주순례 끝나고 난 다음에 3개월 후에 다시 뒤풀이를 했는데 이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저 양반이 미쳤나 보다고. 왜 그러냐면 그전에는 전화만 하면 술 어서 먹을까 이랬는데 요즘 전화만 하면 성당 나와라, 성당 나가야 된다. 세상에 이렇게 돌아보면 난 웃으면서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작년에는 내가 또 아침마당에도 출연했잖아. 아침마당. 평화방송도 모자라서 아침마당까지. 그냥 아침마당을 2번을 강의를 나갔었는데 목요 특강 2번을 강의를 나갔었는데 보통 목요 특강 시청률이 7%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전 2번 다 10.4%가 나왔어요. 이게 뭐 물론 그 3.4%는 우리 천주교 교우들이 봐줘서 올라간 건지 내가 알고 있죠. 천주교 교우들이 봐줘서 올라간 거 알고 있는데 나는 그 목요 특강 하려고 그러면 새벽 4시에 집에서 나와야 돼요. 새벽 4시에 이제 또 눈이 항상 오니까 겨울에 작년에도 마지막 강의 12월 27일인가 나왔는데 그 눈길을 헤치고 와서 이제 딱 가면은요 여의도에 도착하면은 깜짝 놀랐어요. 여자 둘이서 달겨 들어가고 막 화장을 1시간 동안 하는 거. 화장을 1시간 동안. 평화방송은 생전 화장 안 해주는데 화장을 1시간 동안. 이제 그리고 이제 강의가 끝나고 이제 평창에 집에 들어갔는데 생태마을이 난리가 난 거야. 왜 그런가 했더니 그 강의를 들으면서 실시간 검색어가 1위였대요. 그리고 전국에 우리 교우들이 아니고 일반인들이 전화해갖고 거기 신부님 생태마을 자랑하는데 거기 가보고 싶다고. 근데 할머니 한 분이 성당도 안 다니는 할머니가 전화해갖고 오늘 그 강의한 신부님 어쩜 그렇게 유쾌하고 우리 마음을 잘 아느냐고. 근데 그렇게 유쾌한 신부님이 아직도 전화이 되도록 왜 혼자 사느냐고. 그거 좀 장가 좀 보내라고 그 직원들이. 아니 저를 염려해 주는 게 우리 천주교 교우들만 염려해 주는 게 아니라 성당 안 다니는 할머니도 염려해 주니 이게 얼마나 행복한 신부예요. 그래서 이렇게 죽을 때 웃으면서 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난 정말 행복했다. 우리 큰형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제가 잘 아는 분이 큰형님이 잘 아는 분이 평소에 아주 가난하고 검소했대요. 그래서 자식들이 부모한테 돈이 많이 있는지 몰랐대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통장에 10억이 있더래요. 그 아버지가 가난하고 검소하고 통장에 10억 들어있는지 몰랐을 때는 형제들이 우애가 좋았대요. 근데 10억이 딱 통장에 들어오니까 큰아들이 딱 쥐고 안 나눠주더래. 나눠준다 말만 하고 계속 안 나눠준 거야. 그러면서 이게 법정 싸움이 간 거예요. 그래갖고 다 원수가 돼갖고 서로. 그래갖고 이제 이 부동산 업자가 그 집을 정리하러 가봤는데 그 아버지 돌아가신 아버지 집을 정리하러 갔는데 에어컨도 떼어가고 텔레비전도 떼어가고 냉장고도 다 갖고 갔대요. 근데 안 갖고 간 게 아버지 영정사진하고 가족사전만 정말로 먼지에 뒹굴더래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재산 남겨놓고 돌아가시는 거요 결코 똑똑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재물이라는 거는요 잘 쓰면 복이지만 잘못 쓰면 독이 되는 거예요. 잘 쓰면.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아유, 신부님, 그래도 돈벼락 한번 맞아 죽고, 내가 돈벼락은 한번 맞아보고 죽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돈벼락 맞은 재벌들을 내가 조사를 전부 다 해봤어요. 돈벼락 맞은 재벌가들 조사를 해보니까 그 유산 상속으로 법정 싸움 안 하는 재벌이 없어. 다 법정 싸움, 다. 여러분들이 아는데 다 하고 있어, 다. 근데 유일하게 안 하는 데가 LG만 안 한대, LG만. 나는 LG 사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LG 사원이 아닌데, 그 보도에 보니까 부모님이 아주 가장 중요한 건 형제 우애다. 그래갖고 서로 그 구씨 집안들이 아주 잘하는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여러분들 자식을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요, 우애를 안 가르치고 돈만 먼저 가르치잖아요. 다 원수돼요.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리 돈이 많으면 뭐해요? 사실 우리가 신부님 돈벼락 한번 맞아 봤으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그런 분들 있죠? 근데 사실 돈이 행복으로 연결된대요. 돈이 있으면 행복하대요. 돈이 있으면 행복하지 않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한테 돈이 있으면 행복하냐면은 평생 주식이나 복권으로 얻게 된 일확천금이 아니고 안정적으로 늘어난 사람들에게 돈이 행복을 준다는 거예요. 잘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쓸 줄 모르면 진정한 부자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녀들한테 뭐라고 그래요? 돈이란 몰라도 되고 크면 자연히 알게 되는 것이라든지 돈 일찍 아는 건 아이답지도 순수하지도 못한 것이라고 말하는 거 잘못된 거예요. 돈의 가치를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돈은 소중한 거다. 돈은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거다. 그런데 어떻게 벌어야 된다? 정직하게 벌어야 된다. 이걸 가르쳐줘야지 황금보기를 돌같이 알아라 뭐 이런 얘기만 해야 되니까 나중에 그냥 이상하게 돈을 버는 거예요. 예. 우리는 자식들한테 사람은 돈이 있어야 무시당하지 않아. 돈을 벌어야 해. 돈 없으면 무시당하고 돈 있으면 감옥에도 안 가. 이런 돈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르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는 돈만 모아놓았다가 한 푼도 못 쓰고 죽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뼈 빠지게 돈 모았다가 하루아침에 사기당해서 나는 죽는 사람은 덜 억울해. 살아있는데 사기당해갖고 그냥 한 푼도 못 쓰고 쫄딱 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보면요 정말로 저도 가슴이 아파요. 그분들 땅을 치고 통곡합니다.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보고 싶은 거 안 보고 다니고 싶은데 안 다니는데 그 돈을 어떻게 모은 돈인데 이 돈을 사기치느냐고. 때는 이미 늦어요. 때는 이미 늦어요. 여러분들 사기당하기 전에 쓰세요. 예. 지금 이 시대는 하느님을 꽉 붙잡고 살아야 되는데 돈을 꽉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돈만 있으면 행복이 올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오히려 불행으로 가는 지름길인 경우가 많아요. 돈 때문에 감옥에 가는 거지 돈 떼어먹느냐고 감옥에 가는 거지 가난한 사람들이 감옥에 가요. 하늘나라 여건 있는 분들, 가슴에 이 여건 있는 분들 죽음을 맞이할 때도 씩 웃으면서 죽을 수 있는데 돈이 1조 원 있는 분들은 죽을 때 씩 웃고 못 죽어요. 1조 원을 쓰지도 못하고 내가 고스란히 남겨놓고 죽는데 웃고 지금 죽을 판이에요. 지금 내가 지금 더 살아갖고 저 1조 원 지금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저는 죽음이라는 건 꼭 필요해요. 왜? 죽음은 만인 앞에 평등한 거야. 돈 없는 사람이나 돈 1조 원 있는 사람 죽음 앞에는요 아무리 1조를 들이대고 나 한 10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해도 죽을 땐 죽는 거예요. 죽을 땐. 그러니까 죽음이요 우리가 여러분들 죽는 게 억울할 것 같지만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억울하지 않아요. 평등을 실현하는 좋은 기회예요. 평등을 실현하는 기회. 정말로 행복하게 죽을 수 있는 분들은 살아있는 동안 모아둔 돈 어려운 이유 다 나눠주고 본인 먹고 싶은 거 먹고 가보고 싶은데 가보고 여행도 좀 다니고 100살 때 신바람 나게 살다가 죽을 때 통장에 500만 원만 남겨놓고 그냥 죽는 게 제일 행복한 사람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 모은 재산 써보지도 못하고 그대로 놔두고 죽잖아요. 그러면은요 자식들이 네가 더 갔느냐 내가 더 갔느냐 서로 싸우면서 원수돼서 안 만나는 경우 많습니다. 제가 장례식장에
뭐 초상이 나왔고 방문해서 가잖아요. 그러면은요, 아니 본당 신부가 왔는데도요 상주들이 안 나와요. 그래서 내가 물어봐요. 왜 상주 어디 갔느냐? 저 뒤에서 지금 부주공 갖고 싸우고 있다고. 정말 답답한 일이죠. 답답한 일이에요. 만약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크게 두 부류로 나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성공했다고 여기저기 떠벌리고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는 조용히 아무 말 없이 자기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성공을 하면 자연스럽게 자랑하고 싶어질 거라고 생각하죠. 좋은 차를 사고 비싼 시계를 차고 SNS에 멋진 사진을 올리고 싶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남들이 나를 더 인정해 줄 거라고 믿으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여줄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다고 높은 자리에 있다고 유명하다고 해서 굳이 그걸 드러낼 필요는 없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고 모르는 사람들은 알 필요가 없죠. 그런데도 굳이나 성공했다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왜 그럴까요? 간단합니다. 그 사람들은 사실 그렇게까지 성공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SNS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봅니다. 해외여행을 가고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고 멋진 차를 타고 다니는 모습?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런 걸 보여주는 사람들은 언제나 뭔가를 팔고 있습니다. 강의를 팔든 자기 브랜드를 홍보하든 아니면 단순히 자기 자존감을 유지하려고 하든 간에 결국 목적이 있는 거죠. 진짜 부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자기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랑해서 얻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괜히 잘난 척했다가 사람들에게 이용당하거나 시기와 질투를 받거나 쓸데없는 오해를 사는 게 더 피곤합니다. 이건 단순한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회적인 성공을 이룬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실력 있는 사람들은 자기 실력을 굳이 떠벌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요. 자기 분야에서 최고라면 사람들이 먼저 알아서 찾아옵니다. 반대로 실력이 부족한 사람일수록 자기를 포장하려고 애씁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이 있죠. 빈수레가 요란하다. 이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실이 있는 사람들은 굳이 시끄럽게 굴지 않습니다. 반대로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 떠들고 다닙니다. 이걸 좀 더 현실적인 예로 들어볼까요? 동창회에 나가면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별거 아니었는데 갑자기 잘 됐다고 나타나서 자기가 얼마나 성공했는지 자랑하는 사람. 처음에는 다들 와 대단하다 하고 들어주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떨까요? 대부분 속으로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저 사람 뭐 저렇게까지 티를 내? 결국 그런 사람은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정말 성공한 사람들은 조용합니다. 굳이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설명하지 않죠.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주변에서 먼저 알아보고 자연스럽게 존경을 받습니다. 그게 진짜 성공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뭔가를 이루었을 때 굳이 남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가까운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굳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 이렇게 잘 살고 있어요 하고 알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행동은 결국 나에게 득이 되지 않습니다. 성공이라는 건 원래 조용한 겁니다. 내가 잘 되고 있으면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굳이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행동과 태도에서 묻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굳이 보여주려고 애쓰지 마세요. 오히려 그게 더 진짜 성공한 사람의 태도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혼자 살아갈 수 없고 결국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기쁨도 얻고 때로는 상처도 받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가 정말 인간관계가 필요해서 맺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그래야 한다고 배워서 어쩔 수 없이 유지하고 있는 걸까요? 어릴 땐 친구 많으면 좋다고 하죠. 사회생활에서도 인맥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정작 주변을 보면요. 인간관계가 넓은 사람일수록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아요. 전화벨이 울릴 때마다 이번엔 또 무슨 부탁일까 싶고 단체 채팅방에서 메시지가 올 때마다 이걸 또 어떻게 대답해야 하나 고민하죠. 관계가 많아질수록 책임과 피로도 함께 늘어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인간관계를 줄이면 외롭지 않겠냐고 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진짜 외로움을 느끼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세요? 오히려 불필요한 인간관계 속에 있을 때입니다.
같이 밥을 먹고 얘기를 나누는데도 뭔가 허전하고 대화가 컥 돌고 속마음을 나누지도 못할 때, 그럴 때 우리가 더 외롭다고 느끼죠. 그렇다고 당장 인간관계를 다 끊어버릴 순 없겠죠. 하지만 적어도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할 관계와 그냥 관성적으로 유지하는 관계는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번 나한테 부탁만 하고 정작 내가 어려울 땐 연락 한 번 없는 사람. 내가 실수하면 뒷담화를 하면서 내 앞에서는 웃는 사람. 이런 관계를 굳이 계속 이어갈 이유가 있을까요? 가끔은 이런 경험도 있을 거예요. 우연히 어떤 사람과 친해졌는데 만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많은 걸 털어놓는 사람들 있죠. 자기 속사정부터 가족 문제, 직장 고민까지 쏟아내는 사람들. 이런 경우 두 가지의 가능성이 큽니다. 하나는 그냥 감정적으로 의존할 사람이 필요해서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인지 떠보는 걸 수도 있어요. 어떤 경우든 이런 관계는 오래가기 어렵습니다. 사실 친밀함이라는 건 시간이 필요한 법이에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천천히 서로를 알아가야 하는데 초반부터 급격하게 가까워진 관계는 쉽게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엔 친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사소한 일로 틀어지고 결국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인간관계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억지로 맺지 말고 굳이 유지하려고도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편한 관계라면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서서히 멀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걸 억지로 붙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는 데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정말 소중한 관계에 집중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어떤 사람은 내가 인간관계를 줄이면 나중에 나 혼자 남는 거 아니냐 걱정하기도 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요, 진짜 나를 위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인간관계를 줄인다고 해서 완전히 혼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남아있는 관계들이 더 단단해지고 가치 있게 느껴질 겁니다. 예전엔 인맥이 자산이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꼭 그렇지도 않죠. 오히려 불필요한 인간관계가 많으면 그게 짐이 될 수도 있어요. 적당한 거리, 적당한 선. 이걸 잘 지키는 게 결국엔 가장 편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방법 아닐까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내가 정말 편하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내가 억지로 맞춰주고 있는 관계는 없는지. 관계를 줄이면요, 외로워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자유로워진 만큼 내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인간관계 너무 많은 걸 신경 쓰다 보면 정작 중요한 걸 놓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번쯤 정리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단순히 돈이 많으면 좋으니까?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사실 돈을 원하는 진짜 이유는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겠죠. 그런데 문제는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반드시 삶이 나아지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더 많이 벌수록 더 많이 쓰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가끔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으세요? 예전에는 돈이 지금보다 훨씬 적었는데 이상하게 그때가 더 여유로웠던 것 같다.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가 원하는 건 돈 그 자체가 아니라 돈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자유인데 돈을 벌면 벌수록 그 자유를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더 좋은 차, 더 좋은 집, 더 좋은 옷을 사면서 점점 더 많은 돈이 필요해지고 결국엔 돈을 벌기 위해 또다시 일해야 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정말 필요해서 뭔가를 사는 경우가 얼마나 될까요? 필요해서라기보다는 남들이 가지고 있으니까, 없어 보이기 싫으니까, 혹은 그냥 기분 전환을 위해서 소비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그런 소비를 할 때마다 스스로 이렇게 합리화를 하죠. 이 정도는 나를 위한 투자야. 그런데 가만히 보면 그 소비가 진짜 나를 위한 소비인지 아니면 그냥 사회가 만든 기준에 끌려가고 있는 건지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는 스마트폰 하나면 충분했는데 이제는 스마트워치도 있어야 하고 무선 이어폰도 필요하고 태블릿도 있어야 할 것 같고 하나를 사면 또 다른 무언가가 필요해지는 시기예요. 사실 이건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광고도 그렇고 SNS도 그렇고 자꾸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이걸 사야 더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정작 그걸 사고 나면 어때요? 처음 며칠은 좋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걸 사고 싶어져요. 왜냐하면 물건이 우리를 오래 행복하게 만들어주지는 않거든요. 특히 요즘은 SNS가 이런 소비 심리를 더 부추기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친구들끼리 만나서 나 새로 샀어 하고 자랑하는 게 전부였는데 이제는 SNS에 올리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남들도 다 뭔가를 사서 올리고 나도 따라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사람들도 사실은 나와 똑같은 기분이라는 겁니다. 내가 남을 부러워하는 만큼 나도 누군가에게 부러움을 사려고 애쓰고 있는 거죠. 결국 끝없는 비교와 소비 속에서 진짜 중요한 걸 놓치게 되는 겁니다.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면 어떨까요? 만약 내가 지금부터 딱 1년 동안 불필요한 소비를 하지 않는다면 내 삶이 어떻게 변할까? 아마 처음에는 답답할 수도 있어요. 사고 싶었던 걸 참아야 하니까. 그런데 그걸 몇 번 참고 나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될 겁니다. 내가 굳이 이걸 안 사도 괜찮네? 그렇게 불필요한 소비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돈이 쌓이겠죠. 그런데 돈이 쌓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돈을 쓰지 않는다고 해서 불행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소비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진짜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물론 이걸 실천하는 게 쉽지는 않겠죠. 우리 주변에는 소비를 부추기는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이런 건 해볼 수 있습니다. 뭔가를 사고 싶을 때 한 번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정말 나한테 필요한 걸까? 아니면 그냥 순간적인 욕심일까? 만약 그 질문을 던졌을 때 5초 안에 당연히 필요하지 라는 답이 나오지 않는다면 사실 그건 없어도 되는 물건일 가능성이 큽니다. 정말 필요한 건 고민할 필요도 없이 바로 떠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내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남들이 만든 기준에 맞추기 위해 내 시간을 팔고 있는 걸까? 소비를 줄인다는 건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게 아닙니다. 그건 결국 내 삶의 선택권을 되찾는 일이거든요.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돈을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아무것도 사지 않는 게 최고의 선택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요즘 SNS 없이 사는 게 거의 불가능한 시대에 살고 있죠. 아침에 눈 뜨자마자 휴대폰을 확인하고 출근길에도 SNS를 보고 잠들기 전까지도 계속 들여다봅니다. 그러면서 남들이 어떻게 사는지 보고 나도 모르게 비교하게 되고 때로는 초조해지기도 하죠. SNS에 올라오는 사진들 한번 보세요. 맛집에서 멋진 음식을 먹고 해외여행을 다니고 좋은 옷을 입고 성공한 삶을 사는 사람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이 사람들이 정말 행복해서 저런 사진을 올리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행복해 보이고 싶은 걸까요? 실제로 SNS에 가장 많이 올라오는 사진이 뭔지 아세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순간들입니다. 집에서 편하게 쉬고 있는 모습이나 출근길에 지친 얼굴, 어제 먹다 남은 배달 음식 사진 같은 건 잘 안 올리죠. 대신 멋진 레스토랑, 명품 가방, 고급 호텔 같은 것들이 올라옵니다. 왜 그럴까요? 결국 SNS는 보여주기 위한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SNS에서 보는 건 그 사람의 삶 전체가 아니라 편집된 일부 장면이라는 겁니다. SNS는 마치 한 편의 다큐멘터리나 영화처럼 잘 꾸며진 장면들만 보여줍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걸 보면서 아, 저 사람은 나보다 더 행복하구나 하고 착각하죠. 예를 들어 SNS에서 한 친구가 해외여행을 가서 아름다운 풍경을 찍어 올렸다고 해볼게요. 우리는 그걸 보면서 부럽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정작 그 친구는 사진을 찍고 나서도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수도 있고 여행 비용을 감당하느라 카드가 걱정을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남들과 비교하는 습관이 쌓이면 결국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진다는 겁니다. 원래는 그냥 조용히 살아도 괜찮았는데 SNS를 보고 나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뭔가를 더 해야 할 것 같고 괜히 불안해지죠. SNS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비교 심리를 자극합니다. 남들이 가진 걸 나도 갖고 싶게 만들고 남들이 하는 걸 나도 해야 할 것 같은 기분이 들게 만들죠. 그러다 보니 필요하지도 않은 걸 사게 되고 무리해서라도 화려한 곳에 가게 되고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사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정답은 간단합니다. SNS에서 보이는 것들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남과 비교하는 걸 멈추는 것이에요. 어떤 사람이 비싼 차를 타고 다닌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행복한 건 아닙니다. 좋은 차를 타고 다니지만 밤마다 사업 걱정에 잠 못 이루는 사람도 많아요. 반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지만 마음 편하게 사는 사람도 있죠. 결국 행복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입니다.
SNS를 덜 보면 덜 불행해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하루 종일 남의 삶을 보면서 비교하는 시간을 줄이면 내 삶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겁니다. SNS를 완전히 끊을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그 안에 있는 것들이 전부 진짜라고 생각하지 않는 태도는 필요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신만의 속도로 살아가고 있어요. 남들은 남들대로 사는 거고 나는 나대로 살면 됩니다. SNS에서 남들의 화려한 모습을 볼 때마다 한 번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건 그 사람이 보여주고 싶은 삶일 뿐이다. 그러면 조금은 편해질 겁니다. 사람들은 다들 자기 인생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가만 보면 정말 자기 인생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남이 만들어 놓은 기준에 맞춰서 살고 있어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좋은 차, 좋은 집. 다들 이런 걸 목표로 삼지만 정작 내가 원하는 삶이 뭔지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어릴 때부터 교육받아온 방식과도 관련이 있어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틀 안에서 자라죠.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하고 좋은 직장을 가져야 하고 결혼도 적당한 때에 해야 하고 마치 인생이 정해진 수순이라도 있는 것처럼요. 그러다 보니 나 스스로 정말 원하는 걸 고민하기보다는 그냥 남들이 정해놓은 목표를 따라가게 돼요. 그런데 이렇게 남의 기준에 맞춰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공허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했던 삶인가? 하는 의문이 들 때가 오죠. 어릴 땐 성적이 목표였고 사회에 나와서는 연봉이 목표였고 결혼하고 나서는 아이 교육이 목표였는데 그 목표를 이루고 나면 허무한 거예요. 계속 뭔가를 이루긴 했는데 정작 나는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는 거죠.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원하는 게 뭔지를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게 쉽지 않죠. 오랫동안 남의 기준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막상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지? 하고 물어보면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이 질문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평생 남이 정한 기준 속에서 살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필요한 건 내가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스스로 점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내가 비싼 차를 사고 싶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정말 내 필요 때문인지 아니면 남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인지 한번 따져봐야 해요. 만약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면 그건 내 기준이 아니라 사회가 만들어 놓은 기준일 가능성이 큽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남들의 평가를 받죠. 그 나이에 그런 걸 시작한다고? 지금 그게 가능하겠어? 이런 말들이 우리를 흔들어 놓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에 신경 쓰다 보면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돼요. 중요한 건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물론 남의 조언을 들을 수도 있고 참고할 수도 있죠. 하지만 최종 결정은 항상 내 몫이어야 합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책임지는 거. 그렇게 해야 내 삶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어요. 세 번째는 내가 한 선택에 책임지는 자세를 가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선택하고 나서도 후회하죠. 괜히 이걸 했나? 이 선택이 잘못된 건 아닐까?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건 후회한다고 해서 과거가 바뀌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한 선택이라면 그 선택이 틀렸다고 해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더 중요해요. 이렇게 말하면 그럼 실수하면 어떡하죠? 라고 걱정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실수를 두려워하는 이유도 결국 남의 시선 때문이에요. 내가 실패하면 남들이 날 어떻게 볼까? 이런 걱정이 더 크죠. 그런데 남들은 생각보다 우리한테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남들은 자기 삶을 사느라 바빠요. 그러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결국 나 자신이라는 걸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요. 내 선택을 하고 그 선택에 책임지면서 남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길을 찾는 것. 그게 진짜로 내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아닐까요? 어쩌면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틀 속에 갇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진짜 내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만약 아니라면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바꿔보면 어떨까요?